유럽 축구 1월 겨울 이적 시장. 부진한 행보의 토트넘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이 오히려 폭풍 영입, 특히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페인 대표 선수로 2022 카타르 월드컵도 참가했었고, 또 유럽의 강호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던 파블로 사라비아 선수의 영입 오피셜이 떴습니다. 울버햄튼이 리버풀과 FA컵 재경기를 치른 날 오피셜도 나왔는데요. 이번 경기 공교롭게도 황희찬 선수가 결정하기도 했어요. 사라비아의 합류가 황희찬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울버햄튼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사라비아는 어떤 선수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쨌건 간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팀들 보면은 다 지금 급한 팀들이거든요. 예. 토트넘은 별로 안 급한가 봅니다. 네, 아직 영입이 없으니까요. 굉장히 급한 상태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도 꼭 영입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 팀이잖아요. 그리고 콘테 감독도 2명 영입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1월이 말로 향하고 있는 와중에 어떠한 좀 의미 있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사실 이제 강등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여전히 잔류를 장담할 수 없는 울버햄튼이 사라비아 같은 선수를 데려왔다는 것은 토트넘의 영입이, 토트넘의 운영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좀 행보가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이미 울버햄튼은 브라질 올대 출신 공격수인 쿠니아까지도 잘 데려왔기 때문이죠. 대표팀에서도 뛰던 선수였죠. 그렇죠. 원래 월드컵 참가할 줄 알았었는데 마르티넬리가 급부상하면서 거기서 탈락해가지고 그때 울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에서. 예. 어찌됐거나 사실 쿠니아든 사라비아든 솔직히 토트넘에 지금 와도 주전으로 뛸 수 있을 정도의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전까지는 아니고요. 예, 어쨌건 지금의 경기를 오면 보자면 도움은 되는 선수. 그렇죠. 힐보다는 사라비아가 낫고. 그러니까요. 예, 그 히샬리송과 쿠니아는 솔직히 조금 경쟁하는 관계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게다가 부상 이력으로 보자면 더더욱이나 지금의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는 히샬리송은 거의 없는 존재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울버햄튼의 보강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다. 일단 그 보강 여부와 관계없이 울버햄튼이 리버풀과 FA컵 재경기에서 패배하면서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요. 1대0 석패이긴 했어요. 로페테기 감독이 최대한 높은 곳까지 가고 싶긴 했지만 안타깝게 됐다. 이제는 100% 리그에만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 뒤가 방점이죠. 예. 앞은 왜냐면은 선발 라인업 보면은 탈락해도 상관없어에 가까웠거든요. 예, 물론 경기를 던진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주말에 있을 리그 경기에 좀 더 비중을 두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무려 7명의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바뀌었고 특히 이제 황희찬 선수가 빠졌어요. 네, 그 7명 바뀐 것도요. 그러니까 골키퍼인 주지사를 제외하면은 왜냐면 골키퍼는 별로 많이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콜린스는 센터백이고 그런 거 제외하면 무티뉴하고 네베스만 빼고 다 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예, 홈 경기이기도 하고 또 네베스와 무티뉴는 워낙에 또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도 체력 문제를 겪지 않는 선수들인데다가 사실 그 선수들을 빼버리면 거의 2군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 정도의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특히 한참 요새 좋은 호흡을 보이고 있는 황희찬 선수와 쿠니아를 나란히 뺀 것은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좀 휴식 차원이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리버풀도 로테이션 많이 하긴 했어요. 네. 완전 리버풀도 확 로테이션. 왜냐면 리버풀도 지금 4위 경쟁이 급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포하고 티아고하고 코나테. 그나마 그래도 티아고가 중원에선 밥값하는 선수. 또 이제 지난 경기 마티프가 워낙 부진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나테가 그냥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오고 각포는 이제 신입생이니까 팀에 이제 적응하게 하려고 계속 내보낸 거 제외하고는 8명 로테이션. 근데 골키퍼가 바뀌었다는 거 빼면은 울버햄튼이나 리버풀이나 거의 같은 선수들을 바꿨다.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됩니다. 게다가 이 재경기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일정이 없었어야 되는 추가 경기다 보니까 그렇죠. 더더욱 체력 부담이 큰데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 과감한 로테이션 속에 좀 인상적인 게 제임스 밀러를 오른쪽 풀백으로 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력을 최대한 아끼겠다, 주력 선수를 쉬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망주인 바이체티치도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윙에 이제 카르발료하고 엘리엇을 투입을 했죠. 예. 그런데 이 경기가 진짜 경기 시작부터 해프닝이 있었어요. 경기 시작하고 16초경에 아다마가 측면 돌파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명이 꺼져버렸어요. 사실 그대로 경기를 진행해서 깜깜할 때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때 좀 울버햄튼이 억울할 수도 있었어요. 울버햄튼 홈인데 그 돌파가 조금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공격 크로스조차 올려보지 못하게 됐었는데 어쨌건 그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반전은 리버풀이 더 어쨌건 간에 플레이를 잘했어요. 공세적으로 나섰거든요. 특히 이제 카르발리오하고 엘리엇하고 티아고하고 이렇게가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뭐 9분경에 카르발리오의 패스를 각포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너무 약하게 그냥 골키퍼 예. 정면으로 갔었고요. 별로 위협적이진 네, 않았어요. 그 각포가 기회를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아직 적응해야 되는지 슈팅도 별로 세지 않고 좀 안 좋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그리고 이제 13분경에 엘리엇이 이제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었었는데요. 이게 그 티아고의 전환 패스를 받아가지고 혼자 드리블을 치고 갈 때 수비들이 계속 물러섰어요. 예, 사실 압박해줘서 슈팅을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슈팅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위험적으로 빨리 일단 내려오자. 그것도 다 물러서고 있었어요. 두 명이나 한 그렇죠. 명은 붙어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명은 커버를 가더라도 예. 그러면서 둘 다 내려섰다가 이제 엘리엇이 골키퍼 나온 걸 보고서는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예, 가속도 붙은 데다가 워낙 시원하게 자유롭게 찼기 때문에 뭐 주제사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멋진 골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16분경에도 이제 그 카르발류의 패스를 받은 그 치미카스가 슈팅 때린 게 이게 골대 살짝 넘어갔었고요. 예. 굉장히 위협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2분경에 엘리엇이 이제 측면에서 뭐 주고받고 하다 엘리엇이 전진 패스 준 거를 각포가 조금 각도 없는 곳에서 때렸는데 이것도 골대를 빗나갔었는데 이게 그나마 각포가 이 경기에서 때렸던 가장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막 이상한 홈런 때리고 좀 예.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6분경에 케이타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카르발류가 골을 넣긴 했었는데 이게 예. 옵사이드. 예, 예. 명확하게 옵사이드가 네, 보이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반전을 밀려버리니까 이제 로페테기 감독도 이건 너무 밀린다 생각이 들었는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제 주전급들을 투입을 하는 거죠. 예, 유망 중인 호지와 렘비키사를 빼고 뭐 사실 렘비키사는 뭐 최근에 좀 많이 쓰고 있긴 하더라도 베테랑인 세메도 그리고 최근 울브스에서 가장 폼이 좋은 미드필더 네. 마테우스 누네스를 투입했으니까 전반전 정도는 이제 쉬게 했으니까 이젠 총전력으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도 홈인데 네. 경기를 던질 수는 없다 이런 의지를 보였고요. 그럼에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이제 64분경에는 조니하고 무티뉴를 빼고 포덴세하고 쿠냐를 넣으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아예 전환을 했었거든요. 예. 4-4-2로 전환을 한 겁니다. 아이투누리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격을 강화했고 특히 쿠냐 선수가 최근 투톱으로서의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뭐 일단은 전진 배치를 시키면서 이제 공격을 강화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울브스의 공격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먼저 그 71분경에 네베스가 롱패스를 넘겨준 걸 누네스가 이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제 골키퍼한테 맡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73분경에 네베스가 프리킥 그거 정말 강했는데 아슬아슬하게 골대 살짝 예. 넘어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78분경에 아다마가 이제 저 측면 돌파해가지고 코스 올린 걸 히메네스가 헤딩 슈팅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조고메스한테 차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이 84분경에 히메네스 빼고 코스타를 넣으면서 마지막 이제 교체 카드까지 썼었거든요. 이 교체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황희찬 선수가 마지막 교체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황희찬 선수에게 아예 휴식을 주고 똑같은 유형의 장신 공격수인 디에고 코스타를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에 쿠냐가 3번의 슈팅을 가져갔었거든요. 예. 예, 그중에 이제 90분경의 슈팅은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막히는 장면이었던 건데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파상 공세에 나섰으나 결국 리버풀의 골문을 여는 데에는 실패하면서 0대1 패배를 당하게 된 거죠. 네, 리버풀이 이미 뭐 대진표가 구성되어 있던 16강전 브라이튼과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브라이튼 상대로 리그에서 당 패배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고요. 네. 다른 재경기들 경과를 살펴보면 버밍엄 시티가 2대1로 포레스트 그린에 승리하면서 이제 역시 16강에 올랐고 스완지 시티와 브리스톨 시티의 경기는 브리스톨이 승리, 위건과 루턴 타운은 루턴이 승리했고 뭐 대부분 하브리그 팀들의 경기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 네. 없을 것 같아요. 웨스트 브롬은 체스터필드에 승리를 했고 이제 목요일 새벽에 리즈 대 카디프 금요일 새벽에 에크링턴과 보어햄의 경기를 통해서 FA컵 16강 4라운드의 대진표가 모두 완성이 되는데 일단 울버햄튼이 이제 재경기 때 탈락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아쉬워하는 느낌은 없고 오히려 이제 확실하게 리그에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현재 안 그래도 물론 뭐 울버햄튼이 지난 경기 웨스트햄한테 승리를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마침내 처음으로 잔류권에 올라서긴 했거든요. 예. 16위까지 올라가긴 했지만은 여전히 강등권을 넘어서 최하위인 사우샘튼하고의 승점 차가 2점밖에 나지 않아요. 예, 웨스트햄, 에버튼, 사우샘튼이 모두 승점 15점인데 특히 사우샘튼 기세가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승리 이후에는 살아나고 있는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울버햄튼이 지고 뭐 이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승리할 경우에 바로 또 울버햄튼이 예. 강등권으로 추락하니까 한 번만 삐끗하면 내려가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FA컵에 큰 힘을 쏟았다가 주말에 리그 경기를 그르치는 게 더 큰 문제다. 네. 근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번 경기에 결장한 이유는요. 뭐 그러니까 일단 뭐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전
전 경기 출전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 두 경기 노팅엄하고의 리그컵 경기하고 이제 그 웨스트햄하고의 경기에서 연달아서 선발 출전을 했었거든요. 특히 리그 경기는 다 선발 출전이고 네. 이번 경기가 조금 이제 밀렸다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리그 성적이 중요해서 주말 경기를 대비하는 과정에 로테이션을 했고 황희찬 선수가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 로페테기 감독이 가장 많이 썼던 선수기도 하잖아요. 일단 뭐 황희찬 선수가 이 경기 이전까지는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공식 대회 전 경기 출전을 했고요. 7경기요. 그 출전 시간도 418분으로 전체 울버햄튼 전체 선수들 중에선 7위인데요. 공격수 자원들 중에서는 출전 시간 1위예요. 네. 유일하게 400분 넘게 뛰었어요. 공격 자원들 중에서. 네, 월드컵 끝나고 나서 뭐 질링엄과 카라바오컵 경기를 시작으로 주중주말 경기가 많이 좀 이어지는 와중 속에 다 뛰었으니까 황희찬 선수가 이번 타이밍은 좀 쉴 때가 됐다. 네. 거기다가 이제 황희찬 선수가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1골 2도움으로 도움은 이제 무티뉴하고 공동 1위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포인트 3개인 거잖아요. 1골 네. 2도움이니까 공격 포인트도 포덴세 3골하고 이제 동률입니다. 결국엔 황희찬 선수는 로페테기 감독이 굉장히 중용하고 아끼는 선수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경쟁을 주는 게 아니라 아낀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런 기류들을 울브스 구단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FA컵 재경기를 앞두고 매치데이 책자가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표지 모델에 당당히 이제 황희찬 선수가 올라간 거죠. 네, 또 이 재경기를 하게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필드 원정에서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결정적인 골을 넣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사실은 활약을 저희가 좀 기대를 했는데 어찌됐건 로페테기 감독은 이 경기보다 오는 주말에 있을 리그 네. 경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사실 이 경기를 못 나온 것도 있지만 파블로 사라비아의 오피셜이 오늘 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황희찬 선수의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경쟁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좀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그 500만 유로의 파리 생제르맹에서 완전 영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2년 6개월, 그가 2025년 6월까지인데요. 일단 뭐 사라비아 같은 경우는 뭐 그 1992년생,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하고 동갑내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로 뛰는 선수고, 그리고 오른쪽 윙에서 가장 많이 뛰어온 선수입니다. 실제 뭐 이번 시즌에도 오른쪽 윙으로 4경기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했었고요. 네. 예, 근데 뭐 공격 전 지역을 다 설 수 있긴 하죠. 심지어 그렇죠. 가짜 9번까지도 설 수 있는 선수니까요. 예. 예, 그래도 커리어를 놓고 보더라도 오른쪽 윙으로 가장 많이 썼고, 그 다음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건 간에 황희찬 선수하고 이러면은 조금 포지션이 겹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물론 뭐 황희찬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은 왼쪽 윙포워드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은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그리고 또 이제 팀 사정상 오른쪽 윙포워드로 이번 시즌 계속 나왔거든요. 예, 사실 다른 기존의 오른쪽 윙포워드 자원들의 생산성이라든지 능력이 로페테기 감독의 기준에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투는 계속 부상으로 빠져있고, 장기 예. 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7경기 중에 5경기에 이제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왔고, 왼쪽 윙포워드로는 딱 한 경기 나온 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경기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수행을 했었으니까요. 예, 근데 그러니까 포지션적으로 조금 겹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사라비아랑 현재 황희찬 선수가 수행하고 있는 포지션과 사라비아가 조금 포지션상으로 겹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사라비아 선수가 클래스가 있는 선수거든요. 뭐 레알 마드리드 2군 출신이고 네. 헤타페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기회를 얻었고 또 헤타페에서 실적이 좋았는데 세비야에 가서 완전히 포텐이 터졌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스타 선수들을 수집하는 파리 생제르맹으로까지 가게 됐는데 네.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뛴 경기의 기록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워낙 좋은 선수 특히 M&M 트리오가 구성이 되면서 스포팅 리스본으로 임대를 갔었죠. 기회를 거의 받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뭐 커리어 하이는 세비야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예. 그러니까 뭐 일단 파리 생제르맹 가기 이전에는 더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33경기 출전해가지고 13골 13도움을 올렸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조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지난 시즌에 스포팅 리스본으로 임대를 가가지고 15골 8도움 올리면서 기량은 여전하다. 단지 네. 출전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라는 걸 입증해냈고요. 근데 이번 시즌 여전히 출전 시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적을 하게 된 건데요. 예. 이 선수가 뭐 A매치에서도 스페인 대표로 2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9골 3도움을 올리고 있는데 예. 이게 뭐 그러면 전체적인 그 출전 시간 대비 기록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예. 그건 이제 이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가가지고 못 뛰면서 그러면서 조금 기량이 떨어졌던 게 있는 거고요.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유로 2020대 2골 2도움을 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제 준결승 진출까지 견인을 어느 정도 해줬었죠. 예, 그때 그 이탈리아를 우승팀 이탈리아 가장 괴롭힌 팀이 바로 스페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활약을 통해서 사라비아 선수가 좀 월드컵까지 생각해서 뛸 수 있는 팀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네. 스포르팅으로 이제 임대를 갖고 또 스포르팅에서 잘하니까 네. 그 스포르팅에서 활동 기간 동안에는 또 스페인 대표팀에서 핵심 선수로서 계속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26경기 9골 3도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포팅 임대 기간 동안에 13경기 6골 1도움. 예. 그러니까 그 스포팅 임대 기간을 제외하면은 13경기 3골 2도움. 예. 결국에 이제 꾸준히 뛰면서 감각을 살려야만 활약이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뭐 사실 스포팅에서 잘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남겼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잉여 자원이 되니까 이번 네. 이적 시장을 통해서 완전히 임대가 아니라 이제 울버햄튼으로 새 둥지를 틀게 됐는데 결국에 이제 완전 영입을 하기도 했고 이 선수가 워낙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아마 특히 이제 로페테이 감독 입장에서는 스페인 대표팀 감독 출신이니까 사라비아 선수를 좀 중용하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뭐 그가 직접 지도한 적은 한 번도 없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페티기 감독이 세비야에서도 있었고 예. 스페인 대표팀도 있었는데 둘이 겹치는 기간은 단 한 번도 없긴 했어요. 근데 저는 어쨌건 간에 일단 사라비아도 처음에는 출전 시간을 조금씩 주면서 서서히 늘려나가는 형태로 하지 않을까. 왜냐? 쿠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많은 출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울버햄튼 와가지고 교체 출전을 처음에 3경기를 계속 나왔을 때 활약상이 괜찮았는데도 교체 출전을 시켰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웨스트햄전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시켰고 이번에 또다시 교체 출전시킨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팀 전술에 녹아들게 그리고 또 이제 리그에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감각도 끌어올리게 사라진 경기 감각도 끌어올리게 그렇게 조금 선수를 관리하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사라비아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출전 시간이 너무 적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체 출전을 통해서 내보내다가 서서히 늘려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황희찬 선수는 사라비아가 교체 출전을 하는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임팩트를 보이면서 경쟁에서 앞서 나갈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 사실은 뭐 사라비아 선수가 이제 왼발을 잘 쓰고 또 이제 측면에서 반대발 윙어처럼도 뛸 수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와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쿠냐가 올 때도 조금 걱정했던 분들이 있는데 쿠냐랑 합이 잘 그렇죠. 맞았던 것처럼 사실 황희찬, 쿠냐, 사라비아로 또 공격을 구성할 수도 그렇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황희찬 선수는 남은 기간 특히 말씀하신 사라비아가 자리를 잡는 동안 여러 위치를 또 소화하면서 그런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쿠냐 확실하게 출전할 때마다 좀 결정을 지어주는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어쨌건 간에 슈팅을, 교체 예. 투입돼가지고 슈팅을 많이 가져가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황희찬 선수는 이제 플레이가 좋은 것에 비해서 슈팅을 좀 많이 아끼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좀 때려주면서 네. 좀 그 본인도 골을 넣겠다. 즉 사라비아가 줄 패스를 내가 받아먹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뭐 이번 네. 경기 디에고 코스타가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나가는 상황을 끌어냈어야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건 간에 그 울버햄튼은 이번에 그 사라비아까지 영입하면서 이번 겨울에만 임대 복귀한 2명 제외하더라도 영입만 3명을 한 겁니다. 게다가 리스의 르미나 선수도 이미 검증된 선수, 베테랑 선수고요. 또 네. 파리의 사라비아, 아틀레티코의 쿠냐를 영입한 거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영입, 이렇게 중량감 있는 영입이 토트넘에 필요한 건데 뭐 르미나 같은 경우도 유벤투스 출신이었죠. 네. 예, 그리고 사라비아는 파리 생제르맹, 세비야,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이고 예. 쿠냐도 뭐 라이프치, 그리고 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인 거고. 결국 이 정도 급의 선수를 데려온 게 울버햄튼의 이 영입 능력, 협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조르제 멘데스 에이전트와의 또 관계가 또 잘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어떤 뭐 이유가 있든지 이건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에만 이적료로 1억 5,460만 유로를 쓰게 됐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인데요. 네. 뭐 사실 울버햄튼이 뭐 프리미어리그에 잔류를 해야 앞으로 스폰서십이라든지 구단 운영이라든지 특히 중국계 구단주가 네. 뭐 사실 뭐 이 구단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도 네. 사실 재정적으로 이 팀이 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 팀은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다른 팀들도 다 돈을 쓰고 있는데 자칫 강등당했다면 투자금을 네. 다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공격수 영입이 너무 많죠. 예. 일단 뭐 게데스, 칼라이지치, 사라비아, 쿠냐, 코스타, 황희찬 선수는 그냥 임대 후 완전 영입이니까 뭐 여기서 제외를 하더라도 그러면 트라우레가 임대 복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수 영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 이제는 이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칼라이지치의 부상 때문에 또 디에고 코스타를 데려온 뭐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아마도 이제 이런 과포화 상태의 선수들이 여름 이적 시장에는 좀 상당수 정리가 될 텐데 그 정리 대상이 누가 될지도 굉장히 주목할 네. 부분이 바로 후반기의 경쟁인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예,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7명이 뭐 트라우레까지 포함하면은 7명이 공격진에 새로 가세하다 보니까 예. 진짜 뭐 벌써 12명입니다. 예, 공격수들로만 이제 선발 명단을 구성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말씀드린 대로 부상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투 네. 같은 경우 계속 부상 중이고 그렇죠. 시키뉴는 지난 시즌에 데려왔는데 네. 계속 부상으로 못 뛰고 있고 칼라이치는 알 시즌 아웃이죠. 예, 오자마자 네. 그렇기 한 때문에 경기 뛰고. 예, 이런 부상의 악몽들 때문에 좀 과다한 또 영입을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황희찬 선수가 이 안에서는 지금까지는 가장 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당분간은 플랜 A든 플랜 B든 황희찬 선수가 뭐 기회를 얻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어쨌건 간에 그냥 예상해 보면요. 최전방은 이제 쿠냐하고 히메네스가 조금 경합할 걸로 보이고요. 디에고 코스타는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왼쪽에서 이제 포덴세와 황희찬과 게데스가 이제 뭐 경쟁을 구도를 그릴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오른쪽에서는 사라비아, 황희찬과 그리고 네투까지 이렇게 경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 밑은 그냥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뭐 저희가 밑에까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황희찬 그렇죠. 선수 예. 얘기하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이제 4-2-3-1도 쓸 수 있다. 왜냐면은 실제 4-2-3-1도 로페테기 감독이 세비야 시절에 많이 썼고 이번 시즌 울버햄튼에서도 곧잘 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쿠냐하고 히메네스가 원톱 자리에 경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미에 이제 포덴세랑 사라비아가 경쟁 구도를 가지게 될 거고요. 이제 왼쪽 윙우는 황희찬과 게데스가 이제 경쟁 구도를 좀 가져가면서 오른쪽 윙우는 이제 사라비아, 황희찬, 네투 이 정도가 이제 경쟁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사라비아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볼 수 있고 또 세컨드 톱도 가능하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겹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오히려 스타일적으로는 포덴세랑 좀 더 겹친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게데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확실히 황희찬 선수에게 밀린 상황이거든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투도 그냥 이번 시즌까지는 몸 관리가 더 중요하지 네.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쿠냐, 황희찬, 포덴세, 사라비아 요 정도 선수의 좀 로테를 돌아가면서 네.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고 게데스나 뭐 히메네스나 디에고 코스타 쪼커 정도이고 교체 자원일 것이다. 네. 황희찬 선수가 아무리 못해도 후반 30분은 뛰고 최소한 선발 출전 기회를 3경기에서 3경기 중 2경기는 뛰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숫자가 더 늘어난 만큼 자칫 뭐 조금이라도 부진하다면은 그렇죠. 그럼 경쟁에서 밀려날 위험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게다가 이제 아다마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크로스가 부정확한 단점이 있다고 해도 엄청난 속도가 있어서 쪼커로 쓰고 있으니까 출전 시간이 이제 풀타임이 주어지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에도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교체가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교체되기 전에 좀 골을 넣는 임팩트를 만들고 교체할 수 없도록 그런 결정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어쨌건 간에 뭐 그 쿠냐하고 황희찬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예. 사라비아하고도 좋은 호흡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면은 중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정을 살펴보면 왜 로페테기 감독이 이번 리버풀과 FA컵 재경기에 그렇게 과감한 로테이션을 돌리고 황희찬 선수를 쉬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설 지금의 연휴. 일정이죠. 설 연휴에 일단 1월 22일 일요일 밤 11시에 맨체스터 시티와 원정 경기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맨시티전은 져도 되는 거 아니야? 믿져야 본전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지고 다른 강등권 팀들이 이기면 다시 강등권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경기는 또 리버풀전입니다. 이 네. 리버풀전이 진짜 중요해요. 네. FA컵 리버풀전이 아니라. 네. 그리고 발목을 잡아줘야죠, 최소. 예. 네. 설령 승리는 못하더라도 무승부까지는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기들인데다가 또 중요한 게 사우스햄튼 그리고 본머스 여기는 강등 경쟁하고 있는 팀들이. 예, 승점 6점짜리 경기니까 네. 맨시티 리버풀전은 솔직히 이제 승점 1점만 가져와도 돼요. 근데 사우스햄튼전은 지는 순간 강등권 경쟁 구도가 바뀌고 순위가 바뀌어버리죠. 예, 본머스도 사실 아슬아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즉 앞으로 다가올 4경기 하나하나 허투루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를 쉬게 한 결정은 분명히 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일정들을 대비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정들도 힘들잖아요. 승격 팀도 풀럼. 예. 토트넘 안 힘들다고 하는 건가요, 혹시? 뭐 이제 토트넘전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어쨌거나 토트넘은 이제 1월 이적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황희찬 선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맨시티전이고 특히
황희찬 선수가 지금 이제 올페테 감독이 최근에 중용했던 공격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번 리버풀전을 쉬었기 때문에 선발 출전이 매우 유력하고 사실 저는 선발 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그리고 이 경기에 조금 힘차게 본인도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많은 또 분들이 가족들과 좀 모여서 이 경기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가 맨시티전에 멋진 경기 펼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올브스 도전 한준TV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의 분석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